국민경제순환 밑줄 긋기 시간입니다. 자, 우선 경제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계 같은 경우는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인 소득을 얻는 주체입니다. 그리고 소득을 통해서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계가 생산 요소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고 생산물 시장에서는 재화 서비스를 구매하는 수요자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가계로부터 생산 요소를 제공받아서 재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입을 생산 요소의 대가로 지불한다. 즉, 기업 같은 경우는 생산물 시장에서는 공급자,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수요자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공공재를 지급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장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는 수출이나 수입을 통해서 우리와 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 주체들이 생산, 소비, 분배라고 하는 경제활동 세 가지를 끊임없이 순환의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가계 같은 경우는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합니다. 이게 바로 수요자의 역할이었죠. 자, 가계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면은 그에 대한 대가인 소비 지출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가계가 대출한 소비 지출은 기업의 판매 수입으로 들어가서 기업의 이득을 충당시키죠. 자,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공급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계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노동, 토지, 자본이라고 하는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기업은 이것을 구입합니다. 즉, 가계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생산 요소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역할이고 기업은 생산 요소를 구입하는 수요자의 역할이더라. 자, 기업이 생산 요소를 구입하면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 지대, 이자 등을 지급하고 가계들은 그것을 요소소득으로 받아가게 됩니다. 자, 정부는 가계나 기업에게 조세를 받고 공공재를 제공을 하고 있으며 정부도 마찬가지로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 또는 생산 요소를 구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과의 관계에서는 주로 수출, 수입이라고 하는 무역 활동을 통해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탐구 활동을 통해서 각각의 활동들 한번 더 살펴보면 땡땡 기업 급여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대가죠? 그렇죠. 노동에 대한 대가가 됩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이고 노동에 대한 대가이니까 노동에 대한 대가는 누가 누구에게 줍니까? 그렇죠. 기업이 가계에게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땡땡 냉장고 대금이라고 하는 건 뭐에 대한 대가죠? 그렇죠. 재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되겠습니다. 이건 누가 누구에게 줍니까? 그렇죠. 가계, 여기서는 A씨였으니까 가계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방세라고 하는 건 뭐에 대한 대가입니까? 그렇죠. 공공재에 대한 대가가 되겠습니다. 이건 누가 누구에게 줘요? A씨였으니까 가계가 정부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국민경제에서 어떻게 순환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일단 경제활동의 3요소라고 하는 생산, 소비, 분배 활동이 있는데 이 활동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끊임없이 순환을 하더라.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국민소득과 소비국민소득과 분배국민소득이 어떡하다? 그렇죠. 모두 동일하다. 이것을 우리는 삼면 등가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 먼저 생산국민소득부터 한번 볼게요. 자, 생산국민소득이란 일정 기간 한 국가에서 생산을 통해 발생한 부가가치를 모두 더한 것. 자, 그래서 생산국민소득을 측정하는 지표는 뭐다? 국내 총생산이다. 왜? 생산국민소득은 원래 부가가치를 통해서 측정했는데 이 부가가치를 통해 측정하는 것이 어떻다? 어렵다.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최종 생산물의 가치라고 하는 국내 총생산을 통해 측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국내 총생산의 의미가 뭐냐? 국내 총생산이란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된 최종 제한화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어떻게 한 것? 모두 더한 것. 한 나라 안에서라는 거는 어떤 생산 활동이 일어난 나라가 중요하다라는 거였죠. 그걸 만드는 노동자의 국적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라는 건 1년 또는 1분기를 단위로 측정을 하고 있고, 새롭게 생산한다는 거는 당해 연도에 새롭게 생산돼야 된다. 그래서 중고는 포함되지 않지만 당해 연도에 생산된 재고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된다. 생산만 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최종 제화 서비스라는 거는 중간재는 포함하지 않는다. 왜? 중간 투입물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 그렇죠. 최종 제화 서비스의 가치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장 가치라는 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았다면 계산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뭐 암시장이라던가 주부의 노동력이라던가 봉사활동 같은 것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분배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노동의 대가인 임금, 자본의 대가인 이자, 토지의 대가인 지대, 그 다음에 재화나 서비스의 대가인 이윤, 즉 대가들을 모두 더해서 합한 게 분배 국민소득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더한 것들이 분배 국민소득이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출 국민소득은 분배된 소득을 지출한 것들을 모두 더한 건데 누가 지출해요? 그렇죠. 가게가 지출하는 소비 지출, 기업이 지출하는 투자 지출, 정부가 지출하는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외국의 지출인 순수출. 여기 순수출에서 그냥 수출이 아니라 순수출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렇죠. 수입 같은 경우는 외국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니까 국내 요인들만을 측정하는 거에는 포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입적인 요건을 다 빼버린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생산, 소비, 분배가 끊임없이 순환하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한 각각의 국민소득은 어떻다? 그렇죠. 동일하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국민소득, 삼면 등가의 법칙. 즉, 국민경제는 생산, 분배, 지출을 통해 순환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측정하더라도 그 크기가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도 한번 다뤘던 건데, 자, 우선 농부가 500만 원어치의 밀을 생산했고 이거를 전부 다 팔았습니다. 누구에게? 방앗간 주인에게. 자, 방앗간 주인은 500만 원을 소비하고 그거를 가지고 800만 원의 밀가루를 생산했어요. 그렇죠? 자, 이거를 빵집 주인이 700만 원어치를 소비하고 이걸 가지고 1000만 원어치의 케이크를 생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소비자가 100만 원어치의 밀가루를 소비했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최종 재화의 가치를 통해서 측정한다라고 했어요. 부가가치가 아니라. 그렇다면 최종 재화라는 건 최종 소비자에게 소비된 것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최종 소비된 1000만 원어치의 케이크와 100만 원어치의 밀가루가 해당한다. 그래서 1100만 원이다. 밀가루랑 케이크. 자, 그 다음에 소득을 따지면 돈을 번 사람들은 농부, 방앗간 주인, 빵집 주인인데 이때의 소득은 무슨 소득이다? 그렇죠. 순소득이다. 내가 번 거에서 쓴 돈을 어떻게 해야 된다? 빼야 된다. 그래서 농부 소득 500, 방앗간 주인 소득은 800에서 500 썼으니까 300. 그 다음에 빵집 주인은 1000만 원 벌었는데 700 썼으니까 300. 다 더하면 1100. 자, 그 다음에 지출 국민소득은 중요한 건 뭐다? 최종 재화에 대한 지출이었죠. 그래서 살펴보면 최종 재화가 케이크랑 밀가루였으니까 밀가루 100만 원어치, 케이크 1000만 원어치 다 더하면 결국 1100이다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경제 성장률을 사용하는데 경제 성장률에는 뭘 사용한다? 그렇죠.
실질 GDP를 사용한다. 왜냐고 봤더니 명목 GDP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의 가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물가 변동분이 반영이 된다. 근데 실질 국내 총생산에는 기준연도의 가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가 변동분이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질 국내 총생산을 사용하면 작년과 올해의 생산 규모를 파악함에 있어서 물가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화 서비스의 실질적인 증감을 비교할 수 있어서 경제 성장률의 실질 GDP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경제 성장률의 공식은 전년도 실질 GDP분의 금년도 실질 GDP 빼기 전년도 실질 GDP 곱하기 100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2015년이 기준연도일 때 명목 국내 총생산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당해년도 가격, 신발 가격 100원 곱하기 신발 생산량 100. 자, 그 다음에 모자도 해야겠죠? 당해년도 가격 곱하기 당해년도 생산량. 그럼 얼마예요? 5만원. 그쵸? 자, 그 다음에 2016년의 명목도 구해볼게요. 당해년도 가격 곱하기 당해년도 생산량. 당해년도 가격 곱하기 당해년도 생산량. 다음 얼마예요? 3이 6이니까 8만원. 자, 그 다음에 2017년 당해년도 가격 곱하기 당해년도 생산량. 당해년도 가격 곱하기 당해년도 생산량. 그럼 얼마? 16만원. 자, 그 다음에 실질을 구해보면 기준연도 가격을 곱해야 하니까 가격은 항상 어디에 고정된다? 그렇죠. 기준연도 가격에 고정된다. 실질 같은 경우는 자, 그럼 기준연도 가격 곱하기 당해년도 수량. 기준연도 가격 곱하기 당해년도 수량. 하면 얼마예요? 5만원. 중요한 건 뭐다? 기준연도의 경우 당해연도와 기준연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명목 국내 총생산과 실질 국내 총생산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저 구해보면 당해년도 가격 기준연도 가격 곱하기 당해년도 수량. 2016년이니까 기준연도 가격 곱하기 당해년도 수량 하면 얼마예요? 똑같이 5만원이죠. 즉 생산량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경제 성장도 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기준연도 가격 곱하기 당해년도 수량. 기준연도 가격 곱하기 당해년도 수량. 그럼 얼마예요? 10만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수량이 올라갔으니까 경제도 그만큼 성장했다고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경제 성장 여부를 한번 살펴보면 2016년 같은 경우는 전년도 실질 GDP 5만원 분의 금년도 5만원 빼기 5만원 곱하기 100 하면 0. 즉 경제가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2017년 같은 경우는 전년도니까 5만원 분의 금년도 10만원 빼기 5만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예요? 100%. 사실상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100%보다 더 나올 수 있다 없다? 그렇죠. 100%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의 100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다? 그렇죠. 전년도 수량만큼 증가했다라는 거죠. 전년도 수량만큼 동일하게. 만약에 전년도 수량의 2배로 증가했으면 200%라고 나왔겠죠. 그래서 그런 특징까지 확인을 해두세요. 자, 그렇다면 경제 성장률의 한계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만 포함하기 때문에 주부의 가사노동이라던가 지하경제라고 하는 암시장에서의 거래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양적인 증가만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의 향상 또는 감소, 그 다음에 국민 복지의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순히 생산된 양만을 확인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가 돌아갔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즉, 빈부격차 정도를 확인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거에 우리가 추가해서 환경오염의 정도도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것도 한계로 알아두고 있길 바랍니다.